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제 2023년이 밝았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또 첫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항상 1월 달 되면은 제뉴얼 이펙트, 1월 효과라는 이유로 1월의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죠? 아침에 우리의 새해에 대한 기대감, 제뉴얼리 이펙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 중에 가장 초반에 잠시 올랐다가 오후 들어서 마이너스로 밀리는 그런 안타까운 또는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사실은 제가 지난 연말에 12월 며칠입니까? 29일이었던가요? 12월 제일 마지막 날 방송 강의를 못했죠, 그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아버님께서 부친께서 위독하시다 해가지고 급히 간을 병원에 가보느라고 부산입니다. 부산에 가보느라고 방송을 못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일단 위기는 일단 넘기신 고비는 넘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일 없이 문제 없이 다시 올라와서 주말을 휴일을 잘 보내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사 이야기로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네요. 930년생이시니까요. 나이가 93이 됐나요? 만 나이로. 그래서 혹시라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내일이건 모레건 간에 갑자기 방송을 안 한다. 이 사람 방송해야 되는데 왜 방송 안 하냐. 1월 달에는 거의 강의가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방송 안 한다 라고 한다면 저 양반 뭔가 집에 일이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에어클에서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을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12월 29일 날 방송을 못 했는데, 그 전날 우리 28일 날 주가가 많이 빠지죠, 그죠? 우리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오장창창 빠졌고, 옛날에 복귀를 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차트이고요, 그죠? 오늘 차트이고, 그저께 차트이고, 자, 사흘 전, 마감을 하루 앞둔 12월 28일 날의 차트를 가지고 복귀를 해보도록 하죠. 자, 12월 28일 날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야 하느냐. 그 다음날 29일 날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만은 28일 날의 차트를 보고 우리가 이날 이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거래했어야 하는가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답을 알기 전에 또 다시 돌아간다면 요새 재벌집 막내 아들 이미 끝났습니다만은 재벌집 막내 아들은 미래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 그죠? 우리나라가 IMF에 당해가지고 금융위기를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온 나라가 위기를 겪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그에 따르는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됐지만은, 야간 우리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거래를 했었어야 하는 거죠. 그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전부터 내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여기가 4번 파동이다. 그죠? 4번 파동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ABC, 여기가 4고 조만간 그래서 5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 되죠. 주관적인 엘리어트다. 엘리어트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으니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판단을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 보는 게 뭡니까? 객관화하기 위해서 보는 게 일목균형표죠, 그죠? 일목.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주가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4번 왔다 갔다 한다면 4번 파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올라갈 텐데
구름 위로 올라갈 때가, 구름 위로 고개를 낼 때가 저로의 재매수 타임일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상과는 달리 구름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현재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기대하기로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4번 파동이라면 1번 파동의 꼭지인 이걸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그죠? 이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 황이다. 황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최악의 경우에 여기가 5-1이고, 그죠? 여기가 5-2고, 그 다음에 이게 5-3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뭡니까? 이 레벨까지도 깨질 거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레벨이 깨지는 것인데, 요거 1번 파동의 꼭지라는 것이 깨지고 나면은 우리가 4번 파동이라고 주장했던 논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 파동, 이게 5번 파동이 이어질 거라는 주장도 틀린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것인데, 이게 깨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이게 2240점 되는데, 여기가, 그죠? 되는데, 여기가 지금 2330인데, 이 90포인트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뭐야, 2230까지 깨질 거 기다릴 필요 없이, 뭡니까? 우리의 객관화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구름 밑으로만 떨어진다면, 주가가 구름 밑으로 떨어진다면, 아마도 2240을 깰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구름 밑으로, 이때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일목으로 말한다면, 일목에서 따른다면, 우리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일부라도, 그죠? 일부라도 매도하는 게 정답이었죠. 그죠? 그죠? 일부라도. 우리가 그점 내내 말씀드리기로 저는 타진 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준선 무너졌을 때 일부라도 매도라는 것이 옳았지만 만약에 못했다면, 이때 만약에 안 했다면 이게 정답인데 만약에 안 했다면 차선책으로 구름 밑에까지 기다려 보는데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일부라도, 하다못해 일부라도 매도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 파동이 뭐고 간에 일목으로 보더라도 기준선 깨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 이 잠깐 동안의 상승세는 아무래도 하락세로 바뀌는 것 같으니 추세에서 그 전까지는 균형 상태였다가, 그죠? 여기는 추세가 균형 상태,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는 시장이 균형 상태, 상승세인데 했다가 기준선은 무너지는 순간에 추세가 균열되었고, 그죠? 추세가 균열되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추세가 상승 추세가 되겠다고 붕괴되는 것이므로 기준선 밑으로 내렸을 때 뭐 일부 팔아야 되는데, 뭐 그래도 구름까지 기다려 보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구름 밑으로 내려올 때는 일부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에이, 얼마 이게 깨지겠냐? 그죠? 깨지겠냐? 구름에서 왔다 갔다 가다가 시간 끌다가 올라가지 않겠니?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구름 위에 있으니까, 그러고 뭐 금리 올린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경기 침체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이제 0.25% 올려가지고 3번만 올리면 되지 않냐? 그죠? 4.5니까 5.25를 타겟으로 한다면 0.75까지니까 0.25씩 3번 올리든지 아니면 0.5 한 번 올리고 0.25 올리면 끝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계속적으로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리라 라고 기대했었죠. 물론 우리가 낙관적인 기대고 희망과 낙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은 이 주장을 상당히 많이 밀었죠. 솔직히 이야기했어.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이런 시나리오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구름 밑으로 빵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죠? 28일 날입니다. 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솔직히 욕심은 나지만, 미련도 있지만, 그죠? 상승할 거라는 미련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입장에서 여기서 팔아라 했는데 안 팔았는데, 구름이라도 버티는데 구름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이 바닥입니다. 사세요. 내지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버티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그죠? 눈물을 머금고라도 일단 팔아야 되지 않겠니? 그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사실은 속으로 약간의 기대를 가지게 되면은 뭐 숨길 수 없습니다. 얘가 혹시라도 올라가 버리면은 이런 저런 여러분들에게 팔아라라고 욕을 먹지만 그래도 전체로 봐서는 좋은 것이 아니겠네라고 약간의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날 제가 말씀드리는 전에 이날 제가 3시 반부터 강의했습니다만은 4시쯤에 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버님 위독하시다 하는 바람에 방송이고 뭐고 다 때리치고 뛰어 내려가야 됐습니다만은 뭐 내려가 봐도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방송을 얼른 끝내고 30분 정도 얼른 방송을 끝내고 딱딱딱 그날 저녁에 부산으로 내려간 바 있습니다. Anyway, 이랬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 결국은 이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에서 참 두 개에서 하나는 기대와 또 하나는 원칙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래서 기대감, 희망, 미련 쪽으로 가느냐로 간다면 뭡니까? 버텨. 가 되는 거고, 원칙으로 간다면 뭡니까? 칼같이 매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도. 근데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나왔느냐? 아시죠? 그죠? 지나간 이야기를 또 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그 다음날도 우리가 알다시피 12월 29일 날에도 주가가 와장창 밀렸고요. 그죠? 이날은 예를 들어서 이날 12월 28일 밀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배당락이는 어떠다라고 핑계를 둘 수는 있었겠지만 이날 밀린 거는 뭐 배당락이고 뭐고 할 말도 없었고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고 장장장장 개장하자마자 계속 떨어지면서 갭도 만들어졌죠. 그죠? 더구나 오늘 또 떨어지죠. 그죠? 오늘 떨어진 거는 1월 달이니까 새로운 1월 효과, 제너럴 효과, 상승 기대감 아침에 조금 올랐습니다만 결국 밀리고 말았으니 이거는 결국은 뒤늦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나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내 걱정했던 대로 여기가 1번 파동이라고 그러고 이걸 4번 파동이라 주장하려면 1번 파동이 이 점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날 언제죠? 12월 29일 날 이미 1번 파동과 4번 파동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4번 파동 논리가 무너지고 말았죠. 그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게 1번 파동이 아니고 이게 4번 파동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자, 뒤에까지가 그동안에 현재 이때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알겠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원칙을 지켰었어야 한다. 이따 이야기는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 누가 뭐하냐? 그런 이야기 때리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하지 않냐? 당신은 선생이라는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보느냐? 내수제가 팔까 하다가 안 팔았더니 기대감 때문에 안 팔았더니 지금 이따위 됐는데 그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 하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준선 무너졌고 일목에서 말하는 기준선 무너졌고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무너졌다. 그죠? 후행스팬도 여기서 무너졌죠. 그죠? 사실은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단계에서 6가지 단계가 있죠. 그죠? 6가지 단계가 있죠. 그 6가지 단계를 현재 다 지나갔어요. 주가 떨어지고 전환선 떨어지고 두 개가 교차하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다 내려왔어요. 추세가 상승세였다가 지금은 확연하게 하락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일목으로 봐서. 그러니까 일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지수는
맛이 같다. 예수는 맛이 같다. 이때하고 똑같다. 이때. 지금 제가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구름 밑으로 때렸을 때가 똑같다. 혹시 천우신조라도 그닥 이때 맞더라도 떨어졌다가 올라갈 텐데 이건 버티면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이게 똑같이 일에 반복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그 이유를 갖다 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디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잖아요. 다시 우리가 그 전에 구름 안으로 이걸 버티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걸 그래도 이까지 이벌기에 1번 파동이라고 판단되는 이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니까 경험적으로 봐서 안에서 못 놀고 구름 밑으로 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거 깨더라. 그죠? 깨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현재 시나리오가 두 가지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가 극단적인 비관론가 아직도 낙관론이 아직 그래도 낙관론이 있고요. 있습니다. 자, 일단 비관론으로 비관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죠. 비관론이 뭐냐니까? 비관론은 자, 결국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2134를 바닥이라고 봤죠. 그죠? C의 바닥이라고 봤죠. 여기까지가 이거 끝. 하락파동 끝. 여기가 하락 5의 끝. 여기가 C의, 그러니까 5가 아니고 C의 5죠. 그죠? 이게, 그죠? 그죠? 이게 C의 5의 끝. 지금부터가 상승 시작. 그래서 얘가 1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보면서, 여기가 큰이라, 이거 1이고, 여기가 동그라미 1, 가로 2,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1을 봤는데, 그래서 1, 그 다음에 아직까지 1, 2, 3, 4로 봤는데, 그게 아니게 됐으니, 결국은 비관론으로 본다면, 이게 C의 5가 아니고, 여기가, 그죠? C의 5의 1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얘가 C의 5의 2가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C의 5의 3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게 1이고, 2가 됐다가, 이게 3이라면, 이 3은 필연적으로 1파동을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C파동인데, 그죠? 여기가 C파동인데, C파동의 5번 파동 중에서, 저로 다시 그리죠. 다른 걸 볼까요? 다른, 있군요. 자. 여기가, 여기까지가 A 파동. 이게 뭐야? 이게 아니군요. S&P가 나왔습니까? 잠깐만요. 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3100 여기서부터, 그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A. 오케이? 자, 여기가 B. 여기까지는 별로 틀린 거 같이 하나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가 C다, 여기가 C. 근데까지 우리는 어떻게 봤느냐? 2144를 C로 끝으로 봤다고. 그죠? 그래서 C는 여기 A고, 여기가 B고, C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루어지니까, C에 5개 받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죠? 그 다음에 1, 2, 3, 4, 5,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어디 갔나? 여기가 5번, 이렇게 봤다고죠. 그죠? 2134 5의 끝으로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5의 끝이 아니라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관적이군요. 내가 비관적으로 잘못 그린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 차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 차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C에 A가
B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까지는 맞는데 여기 끝으로 5가 아니고 이게 C의 5에 여기가 5의 1이고 5의 1 얘가 5의 2고 지금이 5의 3이라는 시나리오죠. 그죠? 결국 우리가 어디 와 있느냐. A 있고 B에서 1, 2, 3, 4, 1, 2, 3, 4에 5에 와 있는데 5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게 2134를 5의 끝으로 봤더니 그게 아니고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다 된대.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이쯤 와 있다. 그죠? 5의, 그러니까 5의 2, 5의 3, 5에 있으니까 5의 3은 필연적으로 2134를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반등하고 떨어지면서 5에 5가 있으면서 비로소 이 파란만장한 3316부터의 파동이 끝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5에 3 여기 와 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비관적으로 본다면 정리해 볼까요? 지금은 C의 5에 3이 되죠. 그죠? 따라서 1번, 2번 필연적으로 2134 붕괴된다는 거고요. 요거 바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후에 반등하면서 2134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반등하면서 C의 5에 4가 있고 이게 C의 5에 4고 다시 재차 추락해서 C의 5에 5가 돼야 이게 끝이다. 이런 게 이제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그죠? C의 5에 5가 된다면 현재 2134마저 무너뜨린다면 이 이론대로 한다면 2134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2100이 2134가 무너지는 거니까 2100도 무너진다는 얘기고요. 그죠? 재수 없으면은 3번 파동이니까 이게 1번 파동인데 그죠? 이게 1번 파동인데 이게 1번 파동인데 이게 1이고 이게 2라면 3번 파동은 이거보다 훨씬 이거보다 훨씬 길어야 될 테니까 이게 C의 5의 3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하락 파동이 도대체 뭐 1900에 될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 우울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근데 세상이란 게 항상 음이 있으면요. 그죠? 양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비관이 있으면은 낙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그거 말고 너무 비관적이지 않냐. 그럼 그 비관적에 따른, 이 비관에 따르면은 2000도 얼마 될지 모릅니다는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2134가 무너진다는데, 2134가 깨진다는데, 2000도 위험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고, 이렇게 한다면, 뭐, 내년에도 별별 없다. 그죠? 내년에도 별별 없다. 그렇잖아요. 최소한, 뭐, 내년 하반기는 모르겠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시장 죽으라고 빠질 거다. 이런 비관론이 되는데, 그거 말고, 조금, 그런 거 말고, 낙관론이라도 이야기해봐라. 희망이라도 가지게. 확률은 낮을지 몰라도, 예? 비관론 말고, 좀 낙관론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어떻게 봅니까? 이 낙관론의 근거는 뭐냐니까, 2134가 3316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까지 처박혀 왔는데, 그죠? 처박혀 왔는데, 그럼, 우리가 주봉으로 볼까요? 자, 이까지 왔다가, 이게 이제 1, 2, 3, 4, 5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1, 2, 3, 4, 5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1438에서 출발해가지고, 그죠? 1438에 출발해가지고, 뭡니까? 3316까지 왔거든요. 1439에서 3316까지 왔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3316에서 2134까지가 왔는데,
왔는데 이게 대략 전체 하락폭의 대략 한 66%쯤 된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6%나 61.8%나 소위 엘리어트 파동 비율과 비슷한데 이거 이상 밑으로 내려가서 근데 75%다, 80%다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 이걸 조정 파동이라 보기가 과연 이게 조정이냐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우리 작년 연말에 그죠? 엘리어트 파동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를 4로 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죠? 이거 어디선가 잠깐만요. 어디에 있더라? 이거든가? 여기 있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여기 코로나 때입니다. 그죠? 이게 1400일 때 아니야. 이걸 4로 봤잖아.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갖다가 5로 봤는데 이걸 5로 보고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걸 요 3 다시 말해서 요 1, 요 2, 이거 3, 이거 4 다음에 동그라미 4에서 이걸 갖다가 5 끝으로 보면 이제는 이 장관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의 장관 상승은 끝. 2021년이구나. 끝. 여기까지가 끝. 지금부터는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까지 줄장 올랐으니 지금부터는 뭐야?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되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야. 이제 이게 우리는 다시는 영원히 3,300을 못 본다 한다면 영원히 하락하는 거네. 그동안 이게 너무 짧잖아요. 이걸 5라고 보기에는 이걸 5라고 보기 너무 짧잖아. 라는 이야기였잖아. 여기 1로 보고 이게 1로 보고 몇십이나 왔는데 이게 2인데 3 이만큼 왔는데 이걸 갖다가 5로 갖다가 달랑 2년 만에 5라고 보기에는 짧잖아. 상승 파동인데 충격 파동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로 이걸 5의 1 그죠? 지금을 뭡니까? 5의 2로 보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뭐가 있다고요? 5의 3이 있을 거다. 그죠? 물론 이 이론이 틀리라면 이게 또 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판 내지는 검증할 수 있는 판이 있어요. 뭐냐? 여기가 1이고 이게 2라면 이게 1이고 그죠? 이게 2라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1400입니다. 코로나 전에 1400m 쳐바뀐다. 그러면 이제 조정은 끝난 거죠. 이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66%좀 왔으니 2134를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아, 있군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거를 5의 1 여기를 2134를 5의 1 C에 여기를 C의 5의 2 그 다음에 지금을 C의 5의 3으로 하자니 2134를 필연적으로 무너진다고 되는데 그럼 도대체 2000도 모르겠고 1900까지도 갈 수도 있고 물론 140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으니까 얼마까지 가든 간에 상관없긴 합니다만은 이게 1400부터 시작해가지고 3300까지 왔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3300 근처까지 뭐 1900이든 1800은 간에 상승폭이 75%, 80%, 90%를 까먹는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 조정파동으로 볼 수가 없더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전에 주장한 대로 지금이 큰 흐름에서 1400부터 시작해서 3300까지를 큰 5번 파동이 아니고 5의 1로 본다면 지금을 큰 파동의 5파동의 2로 본다면 이 2번 파동은
1400부터 3300까지 상승폭의 66% 정도 되는 2134를 깨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비관론으로 본다면 여기가 5-1이고 5-2고 5-3으로 본다면 2134를 깨야 되는데 그거 안 깨는 쪽으로 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낙관론이에요. 안 깨는 쪽으로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5가 맞고 이 하락에 자꾸 5에서 헷갈립니다만은 네모. 그죠? 2134가 끝이 맞고 C에 5에 맞지 맞고 지금 뭐야? 여기가 1인 거야. 잘 안 맞잖아. 되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그죠? 우리 지금 어떻게 주장했냐니까 여기를 3으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를 갖다가 4로 보다가 지금 사단이 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4가 아니고 여기에 4고 여기가 5라고 본다면 지금이야 A, B, C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가 1, 2, 3, 4, 5, 그 다음에 지금이 2. 다시 말해서 1번 파동, 여기까지가 상승 파동의 새로운 1번 파동의 첫 번째 파동, 여기가 첫 번째 파동, 여기가 두 번째 파동이다 하는 거죠. 이게 낙관론입니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 불만이 알겠는데 그럼 왜 엘리어트 파동 주관적이라 그러더니 주관적이라 그러더니 비관론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2134가 필연적으로 무너진다 라고 하더니 낙관으로 가면 여기가 1이라면 그죠? 이게 1이라면 여기가 2라면 1번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이게 2번 파동이니까 2번 파동은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낙관론에 따른다면 2134는 절대로 뭡니까? 무너지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럴까? 방어가 되죠. 예, 방어.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판단근거는 딱 정해졌습니다. 이제 판단근거 정해졌습니다. 뭡니까? 2134죠. 그죠? 2134가 무너지면 그때는 낙관론은 사라지고 비관론으로서 5의 1, 5의 2, 5의 3으로 가는 시나리오 혹은 좀 더 비관적이라면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파동 수능태를 센 거야. 에? 수능태를 센 거야. 여기가 끝이야. 3296이 여기 정확하게 하면 3300입니다만은 이 끝이 월봉으로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끝이야. 이제 끝난 거야. 여기가 5번 파동이고 게임셋 1980년부터 시작해서 출발했던 100에서 출발했던 장관 상승 파동은 게임 오버. 여기까지가 게임 오버. 여기까지가 상승 파동이고 끝났고 지금부터는 뭐밖에 없다고. 지금부터는 하락 파동이니 이놈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이게 극단적인 비관론 아니더라도 뭐 이 5의 1, 5의 2로 보더라도 그죠? 2134를 무너지고 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떨어질 거다. 이게 마지막 A, B, C 파동에 5의 1, 5의 2, 5의 3, 5의 4 그죠? 5의 1, 5의 2, 5의 3, 5의 4로 이어지는 5의 1, 5의 2,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 이루어지는 파동이니까 이게 2000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비관론. 그게 아니고 낙관론은 그래도 뭡니까? 아직까지 약간의 희망은 있다. 뭐야? 2134가 버티면 지금이 2번 파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니? 2134가 버티면은 여기까지는 억지로 1, 2, 여기를 3, 여기를 4, 여기를 5로 보고 1. 그죠? 여기까지가 2134가 바닥.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기가 2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이니까 A, B, C니까 지금은 2번 파동의 C다. 곧 끝날 거다. 결국 뭡니까? 2134의 지지 여부가 관건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1. 결국은 2134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오늘이 얼마입니까? 오늘이 2225죠. 그죠? 그죠? 오늘 2225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if 여기서 뭐 가지고 있으면 hold 2225에 가지고 있으면 2134가 되면 당연히 그 이하에서는 손절이죠. 셀이죠. 당연히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답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구름도 밑으로 내려갔고 구름도 담 뚫렸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선도 뚫렸고 현재 그나마 우리가 낙관론이라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줄기 동아줄이란 게 이거예요. 여기. 마지막 한 줄기 동아줄이 2134야. 이거마저 미리고 나면 이제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 선택은 1번 2134가 버틸 거라고 기대하고 지지 2134가 지지되리라 기대하고 홀드하고 있다가 2133이 또 내려가면 산다. 이때 우리의 리스크는 얼마입니까? 2125부터 시작해서 2134까지 100포인트도 아니고 89포인트죠. 그죠? 2225부터 그죠? 2225부터 2134까지 2133이 또 내려가면 빼니까 89포인트 추가적인 손실이 더 납니다. 이게 선택 1번. 아니면 2번은 모르겠고, 구름도, 모르겠고, 기준선도 무너졌고, 구름도 무너졌고, 1번 파동의 1번 꼭지 정도 무너졌으니 2134도 못 믿겠다. 이게 접니까? 지금이라도 셀. 둘 중에 하나죠. 위원님은 채권시장이 작살났으니 주식시장도 작살나지 않겠냐, 또 박살나지 않겠냐. 그렇죠. 뭐 채권시장이 박살난 거는 금리가 계속 올랐으니까. 그죠? 금리가 계속 올랐으니까 채권이란 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 4%일 때 채권 사놨다가 금리가 5% 되면은 단가손상 나는 거고. 그래도 지금 채권 사면 5% 주는데 지난번에 4% 날 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5% 이자 못 받고 4% 이자 받으니까 그 채권은 1년 전에 발행한 채권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5%짜리가 시정금리 6% 되면은 지금 5%의 수익을 난 채권도 이후에 시장금리가 6%가 되면은 또 5%에 산 채권도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채권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진 것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해 왔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 작살났어요. 그리고 채권이 작살나니까 채권이 작살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금리가 올랐다는 이야기고, 금리가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버틸 수가 없었죠. 우리의 관건은 지금 금리로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아니겠어요? 그죠? 현재 금리가 꼭지냐? 아니면 더 갈 거냐? 더 이상 금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더 올라갈 거냐? 올리겠죠. 당연하죠.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3번 더 올려야 되는데 0.75%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금리가 현재 이미 1.25% 차이가 나 있는데 금리 차가 1.25%의 차이가 나 있는데 미국이 0.75 더 올리면은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2% 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럴 대로 그능저럭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버틸만 한데
만약에 미국과의 금리가 2%씩 난다면 이거는 아무리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어떻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 들어있던 외화 중에 상당 부분은 도망갈 공세가 높으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금리를 어느 정도는 올려줘도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0.25라도. 미국의 금리를 3번 올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금리를 바닥이라고 볼 수 없으니 금리는 올라갈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나라의 장기 채권 금리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볼까요? 우리나라의 장기 채권 금리, 장기 채권이에요. 10년짜리 금리 수익률이에요. 10년짜리 채권 가시면 이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역구역 가고 있죠. 그죠? 그냥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알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갈 거 알고 있다. 그죠? 너는 어디까지 할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금리가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은 떨어질 텐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따라서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인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거 알겠는데 현재 주가가 떨어진 거 알겠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관건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되돌이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번 이걸 바닥 2134 현재 여기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RSI가 우리 지표로 보더라도 그죠? 우리 지표로 보더라도 이런 상태니까 옛날에 이때가 비슷해 그죠? 이게 RSI가 더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 이때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떨어졌다 올라왔으니까 아직까지 RSI를 얘가 올라가야 30선 위로 돌아서야 바닥에서 돌아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RSI가 30선 밑에서 놓을 때는 이게 밑으로 더 처박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30선 위로 올라가느냐. 내일이라도 올라간다. 그래서 RSI가 빡 올라간다. 내가 어디가 바닥 갔더라. 지나가서 하는 거지. 우리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RSI가 돌아서는 물증을 보자. 근데 RSI 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30 이하니까 지금을 바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더 떨어질 것으로 봐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오늘이 바닥일 재수도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고요. 내일 돌아설 수 있고 그러면 RSI가 올라가면은 바닥이구나 하는 겁니다는 알 수가 없으나 1번 결국은 2134m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하거나 홀드하더라도 2134가 깨지면은 매도고요. 두 번째 2134가 깨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다면 지금이라도 매도한다면 2134 홀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매도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2134가 일단은 그래도 판단 근거가 되긴 합니다만은 현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뭐 물타기나 경단을 낮추거나 같은 말입니까? 이나 뭐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매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자. 자,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주식시장은 답이었는 것도 순내님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우리나라입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다. 더 이상 안 올릴 거다. 앞으로 금리를 잘못 올릴 건 분명하죠. 그죠? 우리 닷 플러스 보더라도 FOMC가 원하는 인플레이션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 건 분명해요. 근데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에서 돌아섰다는 건 분명해. 근데 이게 여전히 피크에서 돌아섰다 뿐이지 FOMC가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또는 작년에 재작년에 소위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 돈을 잔뜩 풀어놨으니까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양적 축소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그게 시장에다가 이제 FOMC에서 금리 이제 그거나 올릴 거야 라는 신호가 나타날 때 그게 중요한 거죠. 금리 올라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야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럭저럭 금리는 더 올리지 않겠구나가 되면 현재 예금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 있던 돈들이 슬슬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몰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현재는 2134가 지키는 것을 유지된 것을 기대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는 어떻다고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뭐 달러 대 원화 환율 줄탕 떨어지다가 아침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이거야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이런 차원이죠. 그죠? 달러 인덱스는 어떻습니까? 별부에 없어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고 있는 것은 뭐 떨어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미국의 달러 금리가 미국의 장기채 금리 이 미국의 10년짜리 금리입니다. 10년짜리 금리가 하락하다가 이게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금리를 근본적으로 달러 금리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만은 그동안에 과거에 강력했던 상승세에서 약간 주춤하면서 이런 것들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로가 그죠? 해외에서 유로가 과거에 이가 1대1이에요. 1대1. 여기가 1이야. 1.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여기 1이 아닙니까? 1대1이야. 여기가 페리티였잖아요. 예? 페리티 밑에 내려간다 아웃성 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1대1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1유로가 얼마냐니까 1.068이에요. 달러예요. 그러니까 유로가 07도 넘어갔네. 유로가 확실하게 상승세죠. 그죠? 유로가 왜 상승세냐? 유로가 왜 상승세죠? ECB에서 줄창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근데 달러는 그전에 금리를 원캉 많이 올렸으니까 미국의 달러 금리 인상폭은 다소간 주춤거리기다 보니까 돈이 달러에서 유로 쪽으로 몰리면서 유로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유로가 올라가면서 달러는 떨어지고 있는 거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 이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팔 근거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돌아오려면 계산은 환율을 핑계로 대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안 산다는 이야기가 안 돼요. 그렇죠. 환율을 핑계로 해가지고 환율이 너무나 앞으로 불안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한국 주식을 사면은 환율에서 환차손 입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주식 한국 주식 안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은 문제가 아니야. 따라서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가 하나의 관건이고요. 물론 결국은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과연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가 관건이고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려고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결국은 전반적인 시장을 아우르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 상황에서 억지로 말한다면 사실은 다수는 억지겠습니다만은 여기를 1로 보고 여기를 2로 보고 여기를 3으로 보고 여기까지가 4가 사실 여기가 4네 여기가 5네 라고 본다면 여기까지가 여기가 큰 1번 하나 지났네 지금은 결국은 2번 파동이네 조만간 3이 있겠네 라고 하는 다소간 낙관론 중에서도 다소간 억지스러운 낙관론은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이거 4로 봤잖아. 근데 1번 파동 깨졌잖아. 구름도 무너졌네. 기준선도 무너졌네. 그러니까 하락세야. 구름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부행스핀도 내려온 상태에서 낙관론 이런 거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시장이 하락세니까 비관론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하락할 거야. 가 되니 비관론 최소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뭡니까? 조심스러운
하다못해 관망이라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낙관론을 주장하면서 적극 매수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영어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알아요? Cross your fingers. 여러분들 카메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뭡니까? 직계 손가락하고 그죠? 가운데 손가락하고를 두 개 이렇게 꼬우면 이렇게 꼬우면 여기 아닙니다. 이게 두 개를 꼬우면 이걸 뭐라 하니까 cross your fingers. 그러니까 손가락 두 개를 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행운을 빈다는 뜻이에요. 행운을 빈다. 그죠? 행운을 빈다. cross your fingers. 손가락 두 개를 꼬아가지고 행운을 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cross your fingers. 손가락을 꼬고 뭡니까? 시장이 2134가 제발 깨지지 않고 우리의 낙관론대로 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지금으로 봐서는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그야말로 이게 다소 억지스럽다고 그랬으니까 억지스럽고 운에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론에 기대가지고 적극 매수를 하지 말고 꼭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됩니까? 매수하고 싶다면 하다못해 RSI라도 30선 밑에서 올라올 때, 그죠? 올라올 때를 보고 그때 가서 얘가 올라오면 그걸 보고 매수할지라도 지금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거죠. 금리 올려도 그 다음에 ECB 금리가 계속 올리겠다고 하니 일본도 금리 올리면 엔화가 시장 흔들 수 있을까요? 일본은요, 긍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은 금리는 올릴 수가 없어요. 일본은 금리 올릴 수가 없어요. 일본이 어디다 쓸까요?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는 뭐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유 1번 일본의 국채가 GDP의 250%예요. 250%예요. 근데 GDP 250%가 되는 국채라는 얘기는 뭡니까? 국가부채죠, 그죠? 국가부채가 옛날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 그리스가 국가부채가 150%쯤 되니까 부도가 났어요. 그죠? 이탈리 뭐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죠. 비슷합니다만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왜 일본은 250%나 되는데 불구하고 나라가 멀쩡하냐? 금리가 그러니까 초저금리거든요. 금리가 매우 낮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100만 원짜리 1년물 단기 채권을 사면요. 100만 원 채권을 사면 1년 뒤에 이자 받으면 그 이자 가지고 커피 한 잔을 못 마십니다. 10,000원이 안 됩니다. 10,000원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당장 뭡니까? GDP의 국가 부채 상당 부분이 이것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금리 인상, 이자 부담 인상을 뭡니까? 재정 적자. 그죠? 재정 적자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또 뭡니까? 부채 증가. 부채 증가하면은 마찬가지로도 이자 부담, 이자 증가 등등 해서 두 번째, 디플레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물가가 5% 오르는데, 은행 이자가 2% 주면은,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1년 뒤에 이자 받아가지고 물가는 5% 올랐는데, 지금 은행 이자 2%밖에 안 주면은, 예금 안 하고 그냥 현물을 사는 게 나아.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은행 금리도 올라요. 이걸 뭐라 그러냐? 피셔 효과라 그래요. 피셔 효과 때문에 일본은 디플레이션, 물가가 5% 오르는 게 아니고 물가가 떨어지는 나라야. 그러니까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구로대 이야기한 대로 세 번째, 그러면 왜 최근 일본은행이 10년물 JGB의 타겟을 0.25를 갖다가 갑자기 0.5%로 올렸냐? 왜 올렸냐? 이유가 뭐냐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결국은 그 뭡니까? 그 일본은 BOJ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전체 발행의 51%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채권을 발행하면 BOJ가 그 절반의 성을 중앙은행이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뭔가 이거 팔고 해가지고 시중에 통화량을 조절한 동기로 수단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거는 국채를 발행했다가 하면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다 국채를 사주니까 너무 심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타겟을 0.25%로 해놓으니까, 0.25% 해놓으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면 중앙은행이 계속 사야 돼.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물량이 51%에서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야. 왜? 금리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못 하겠다. 못하려 그러면은 금리를, 타겟 금리를 0.25% 올려가지고 금리 안정이 이거 0.5%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한 게 최근에 BOJ가 금리를 올린 이유지, 이걸 가지고 일본이 기준금리 올린 건 아니에요.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그대로예요. 일본의 기준금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의 타겟 레이트를 관리하는 금리를 0.25였다가 0.5% 올린 데 불과하지, 그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4월달에 나가는데, 그만두는데, 그러다가 4월달에 그만두더라도 일본의 근본적인 경제가 갑자기 디플레이션이던 나라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갑자기 GDP 250%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의 국채가 갑자기 GDP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GDP의 50%로 줄어들 거로 되지 않을 테니까 결국은 GDP의 250%나 되게 이때까지 왕창 발행해 놓았던 국채의 이자 부담 때문이라고 일본은 금리를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아베 시절에 아베가 국민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 저 올해 물가를 2% 이상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아베가 물가를 2% 올리겠다 주장하면서 한 짓이 뭐냐니까, 시중에다 통화량을 2배로 늘려놨어요. 돈을 왕창 풀었어요. 아베 오자마자.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아베가 취임할 때 달러 엔이 90원짜리였는데, 1달러가 90원짜리였는데, 아베가 들어서고 이후에 엔이,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엔화가 이게 120 이상 올라갔어요. 나와봐라. 나 빨리, 이게 엔이고, 있군요. 주봉을 볼까요? 요때가 아베. 예? 요때가 지금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요때가, 예? 이때가 아베가 취임할 때야. 이때가. 80몇이었구나. 이때. 2012년 10월 달쯤에. 이때. 근데 이게 80원짜리였는데, 80. 1달러가, 이 당시에 1달러가 80엔이었는데, 이후에 1달러가 한때 얼마까지 갔습니까? 이게 120까지 안 갔습니까? 엔화를 엄청나게 약세로 만드는 거예요. 아베노믹스 때문에. 돈을 풀어가지고. 이 돈 푸는 게 지금도 일본의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정부 부채를 왕창 늘려가지고 돈을 왕창 풀었기 때문에, 이때 양자가 완화 왕창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본은 금리를 0.25에서 0.5% 올렸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근본적으로 기준금리 올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엔화는 이 150까지 간 거는 일본은 워낙 금리가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달러에 워낙 환율이 1440원까지 간 거나 달러에 엔화 환율이 150일까지 넘어간 거나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는 오버슈팅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리 차트로 말한다면 차트제로 이야기한다면 소위 일목균형표 구름에서 많이 벌어진 거니까 구름 근처까지 한번 갔다 올 거다. 조정을 보이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퇴임하더라도 제 생각에 4월 달에 그러다가 퇴임하더라도 일본의 금융 누가 BOJ의 행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일본의 근본적인 경제가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의 저금리 정책 같은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일본에서 금리를 갑자기 지금 마이너스 0.1%인데 기준금리를 뭐 2% 올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의 국채 이자 부담 때문에 참 일본에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뭐 IMF하고 이럴 되어지긴 아니겠습니다만은 큰 혼란을 올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영국의 그 누구야? 이자 수상. 그죠? 예? 그 수상이 존슨 수상이 퇴임하고 보수당에서 이자 수상이 하나 여자분이 하나 수상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몇 개월? 6개월.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예? 소위 말해서 감세하겠다, 야. 하고 돈을 풀겠다, 야. 이게 무슨 돈으로? 시장에서, 예? 세금을 줄이면서 돈을 풀겠다. 저기서 무슨 돈으로? 그러면서 시장이 대혼란하면서 파운드 값이 폭락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6개월 하다가, 결국은 그 수상에 대한 그 자격이 없는 걸 해가지고 바로 잘렸잖아. 그리고 새로운 수상이 누굽니까? 지금 영국의 새로운 수상이 재무상 출신인 인도인의 피가 섞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양반이 재무상 출신의 경제통이 지금 영국에 수상을 하고 있잖아요. 수상의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니까 누가 어떻게든 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일본의 경제를 보더라도 보건데 근본적으로 엔화가 뭐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환율은 150일까지 가는 게 과다하게 올랐으니까 엔화 환율은 슬금슬금 밀릴 거예요. 따라서 달러에도 원화 환율도 슬금슬금 밀릴 거고 달러 인덱스는 보다시피 비집비집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은 더 이상 우리나라 외환시장,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팩터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외국인들은 이제 돌아올 거냐?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경기와 금리와 뭐 실적과 이런 게 달리는 거고, 우리를 차트로 본다면 2134가 유지되느냐 여부가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일 거고요. 코스닥은 결국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미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기준수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려 기대됐는데 이것도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상당 부분 좀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그나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죠? 뭐 낙관론자의 눈에는 낙관적인 지표만 보인다고 RSI가 혹시 바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RSI가, 그죠? 여태같이. 그래서 이때가 아니고 이때처럼.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되면은 RSI만 돌아서라. 네? RSI만 돌아서라. 그러면 좀 혹시 않겠냐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2134가 유지되는 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고,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2133m 내려가면 진짜로
현금으로 현금 보유 늘려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럼 언제 사느냐? 하다못해 구름 안으로 하다못해 요놈이 일목으로 말한다면 구름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RSI가 30선을 돌파하거나 그런 나름대로의 내내 말씀드립니다는 물증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 아직은 아니다. 그죠? 아직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환율은 그렇고요. 달러 인덱스 뭐 달러는 계속 떨어질 거고요. 비트코인 안 하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뭐 내내 그랬죠, 그죠? 다시 매수 신호 나타나긴 했네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 나타나긴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 신호 나타나서 약간 반등을 하겠는데 워낙 구름이 두터우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 위로 뭡니까? 구름이 막강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더구나 이 가상화폐 쪽에는 최근에 어디입니까? 뭐 어디더라? 그 빗썸도 아니고 어떤 회사에 또 그 경영진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또 갑자기 또 극단 선택하러 입하이더라고요, 그죠? 뭔가 FTX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래서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구름도 차트로 보더라도 구름이 두터우니까 위로 올라서기에는 힘이 들지 않겠냐. 입니다. 아이고, 예, 이상현님 반갑습니다. 예. 사야 한다고요? 예. 만약에 꼭 사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2134m 내려가면 판다. 그러니까 89 얼마야? 2225에서 2134니까 89포인트. 예?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예? 매수한다면 예?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리스크는 뭡니까? 89포인트죠. 그러니까 89포인트를 각오하고 89포인트 깨질 요량하고 매수한다. 그런 거야. 그거야 반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손절할 각오로 예? 손절할 각오 대신에 손절할 각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 진짜로 손절해야 되는 게야. 진짜로 손절 한다면 매수한다 해서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그죠? 비트코인요. 비트코인은 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응? 비트코인은 여기서 CCI가 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가 봤자 위에 많이 있으니까 사더라도 되나 하는 이야기가 조금만 사라. 그죠? 조금만 사라. 그 이야기입니다. 종목은 삼성전자 지수가 급하니까, 그죠? 지수가 급하니까 삼성전자 이렇고요. 하이닉스는 볼 것도 없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로 다 구름 밑으로 다 내려온 상태이고, 삼성 뭡니까? 뭐죠 이거는 삼성 SDI며 LG 화학이며,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런 것들도 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도 다 그 모양이고, 다 별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배당이 끝났으니까, 그동안에 배당 때문에 했던 KB금융이며, 또는 KTNG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별볼 없는 장이 되어버렸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호텔신라, 아이고야. 조금 더 빠졌습니다만은, 호텔신라. 중국 사람들 한꺼번에 못 들어오겠죠, 그죠?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 아무래도 한꺼번에 못 들어오지 않겠냐? 잠깐만요. 왜 웃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라든지 아무래지라든지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은 그래도 버티는 게 중국 사람들 안 오더라도 우리가 마스크 곧 벗을 테니까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면
그죠? 연휴가 나면은 마스크 벗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좀 더 기대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버티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레지나 뭡니까? 예? 호텔 신라나 소유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뭐 그냥 저냥입니다. 예, 왜 제가 웃었냐니까 앞에서 열심히 이때까지 조금 전까지 한 5분 전까지 그러니까 3시 반부터 5분 전까지 열심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열심히 설명했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고 났는데 이제 와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지금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내가 맥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앞에 나중에 앞에 거 돌려가지고 예. 앞에 거 돌려가지고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을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비관론으로 본다면 비관론은 여기까지가 C의 5의 1 2134가 5가 아니고 5의 끝이 아니고 C의 5의 1 여기가 C의 5의 2 따라서 지금은 C의 5의 3이야. 따라서 C의 5의 3이니까 이거 밑으로 내려갈 거다. 가 비관. 오케이? 그 다음에 낙관은 여기서 2134를 깨질 거다. 이게 비관. 낙관은 여기가 C 맞고 여기가 1, 2, 3, 4, 5 하면서 1. 1에 1. 여기가 A, B, C, 2. 조만간 짜장짱짱 올라가는 3이 있다. 이게 낙관이에요. 낙관론 틀리라 그러면은 이게 1이고 이게 2니까 2134 밑으로 내려가면 낙관론은 엉터리가 되는 거야. 그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2134가 모든 판단 근거의 키워드입니다. 저는요, 어디겠어요? 엘리어트 파동은요, 근본적으로 뭐를 원칙으로 하고 제가 몇 전에 말씀드렸죠. 엘리어트 파동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까?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주장합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주가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게 엘리어트 파동인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엘리어트 파동인가요? 몇백 년 되는 사이클이 하나 있는데 그죠? 이게 수장이 몇백 년, 두세기, 몇 세기 그래서 이 파동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나누면 이 사이클이 몇십 년 되는 사이클로 나누고 그걸 다시 나누면 몇 년 되는 각각의 사이클이 하나의 사이클이 몇 년 되는 사이클이 있고 또 나누면은 이걸 또 이렇게 나누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두 개가 몇 달, 며칠 되는 색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말해서 크게 본다면 결국은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다. 장기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그죠? 결국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뭐냐? 파동이란 게 결국은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오른다. 안 그렇습니까? 비관론일까요? 낙관론일까요? 저는 2134는 버티려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2134를 버티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현재 지난번에 갖고 있던 주식은 얼마 전체 제 포트폴리오 중에 한 10% 15%좀 갖고 있던 주식은 연말에 그 배당 직전에 그죠? 배당 직전에 다 팔고 현재로서는 현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초에 차트 봐가면서 하려고 현재는 주식은 별로 많이 원래 갖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거의 포트폴리오 상의 주식 비중은 상당히 많이 낮춰놨습니다. 입니다만은 제 현재 포트폴리오 상으로 주식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위쪽으로 보고 싶다. 위로 오는 쪽으로 기대한다. 입니다. 결국은 그건 제 생각이고 유행하는 말로 그 님 생각이고
뭡니까? 2134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저는 2134가 무너지겠냐? 2134가 무너진다면요, 이거는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2134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거 깨진다는 이야기는 이것도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물론 이게 위험하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5인데 여기가 4고, 그죠? 여기가 4고 여기가 5인데 여기가 5의 1이다. 여기가 5의 2다라는 논리도 사라지는 거야. 이게 깨지면. 그럼 여기가 5의 끝이고, 아까 여기까지가 상승 파동이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암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좀 상상하고 싶지 않죠. 경제라든지. 그래서 아직은 낙관론적으로 아직도 상승 수준이 남아있다 쪽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2134를 주장하는 겁니다. 기다려보자. 자, 오늘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하시고요. 오늘은 이런 정도로 또 1시간 이상 떠들었네. 1시간 20분 정도 떠들었네. 예.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혹시나 만약에 방송이 갑자기 3시 반인데 왜 연락이 안 온다 하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제가 뭔가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나중에 알아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